지난 시간에 이제 1938년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그땐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1948년 당시에는 1948년에 독립을 하니까 이스라엘 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193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학에 히브리 대학에 사회학과 교수로 취임을 하고 뭐 취임 강연을 하고 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대충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뭐 공항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붙이진 않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비행기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 뭐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옮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공식적인 수도는 아직까지 텔 아비브입니다. 그 텔 아비브에 있는 공항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작은 도시고 뭐 해서 텔아비브 공항이 사실은 이제 벤구리온이라고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프랑스 파리의 공항이 이제 드골 공항이듯이 그죠. 또는 미국의 뭐 뉴욕의 공항이 케네디 공항이듯이 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입국하는 유일한 텔아비브 말로 공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이제 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옮겨야 되는데 그 텔아비브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실 국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마 벤구리온 이름 들어보셨죠? 벤구리온 뭐 이 벤구리온 사람이 사실은 그 마틴 부버가 1938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벤구리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10년 뒤에 1948년에 이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했을 때 이제 초대 수상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뭐 그냥 상징적인 존재 우리나라 뭐 외무부 장관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외무부 장관도 아니죠. 사실 뭐 의전 정도 뭐 이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그 정치 리더는 수상이죠. 총리 또는 수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초대 수상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는 아마 빠질 것 같아요. 7, 8, 9, 10대까지. 그건 한 10여 년, 13, 14년 정도를 이제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60 한 4, 5년, 3, 4년까지인가 그런데 10 한 5, 6년 정도를 수상을 하니까 그야말로 건국의 아버지죠. 국부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할까, 글쎄, 좌파, 우파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나라 신문들 중에 이른바 우파신문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모르겠다만 아무튼 보수신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개 신문에는 자주 이 벤구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뭐 좌파 신문
진보 신문에는 벤구리온이 별로 평가되지 않는데 주로 이 벤구리온이 이 우파 신문에서 이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특히 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를 한다든가 또는 이 뭐 그런 뭐 이 왜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하는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승만, 김구 뭐 등등등등 뭐 건국의 아버지니 아니니 뭐 어떻게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 벤구리온의 경우는 이승만 뭐 흔히 이승만을 뭐 한국의 벤구리온 또는 뭐 벤구리온을 이스라엘의 이승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덩치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쎄 뭐 그렇게 보고 싶은 어떤 뭐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두 사람 대단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벤구리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제일 싫어하는 빨갱이죠. 청년 시절부터 아주 과격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자이면서 무소유주의자 뭐 법정선님 정도의 뭐 무소유종 뭐 이게 벤구리온이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 한 7, 8번 수상을 지냈고 또 수상을 지내기 전에도 1908년, 9년,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거의 대학생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노동조합 운동, 유대인 사회주의 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청춘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거의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뭐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1차 중동전쟁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그 다음날 이 아랍권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인데요. 그날은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국민 수가 거의 한 7, 8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없었고 전부 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2억 인구, 그 당시에 인구가 2억이었던 아랍권, 그리고 이미 아랍은 19세기 후반부터 석유가 펑펑 쏟아났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선진이었습니다. 뭐 탱크나 비행기나 무슨 뭐 배나 이런 걸 말하자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의 어떤 그 숫자나 뭐 이런 그 능력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과는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다음날 아랍이 침략을 했을 때 아랍권 침략을 했을 때 이 전쟁은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날 거다. 아랍의 승리로 끝날 거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관측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만 대 2억 인구 그리고 민간인 아마추어 군대 대 세계 최정예 부대였던 아랍군이 결국 패배합니다. 아마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건국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름으로 한 7, 80만 밖에 안 되었던 유대인들이 1948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 과정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이끈 사람이 벤구리온인데,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철두철미 사회주의자고 노동자고, 노동자를 출발했고 노동자 당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미국과 친하고 또 뭐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이념은 사회주의적이에요. 물론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쿠바나 북한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지만 대단히 정책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 40년 동안 그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험난하게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건국하고 난 뒤에 10여 년 동안 그 엄청난 아랍 척과 싸워서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한 75세인가 이제 퇴임을 하는데, 이 사람 75세 퇴임을 해가지고 85세까지인가 하여튼 10여 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상을 그만두고 정계에서 은퇴를 해서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남부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젖과 꿀이 뭐 흐르는 무슨 뭐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생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저는 그 부분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건 뭐 완전 사막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한 남쪽은 한 60, 70%는 사막입니다. 나기부 사막이라는 유명한 사막인데, 그 나기부 사막 제일 남쪽에 이 벤구리온이 퇴직하고 난 뒤에 죽기까지 10년 동안 제일 남쪽에 있는 사막 키부츠에 가서 살아요. 지금 그 벤구리온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는 뭐 제가 좀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길 좋아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이 벤구리온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땡빛 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이 남쪽에, 그러니까 사해라고 아시잖아요. 죽은 바다. 사해 쪽에, 사해를 지나서 이제 이 벤구리온이 살았던, 그게 벤구리온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벤구리온이 살았던 집 그대로.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죽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김대중 뭐 도서관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뭐 이런 거창하게 어떤 그 죽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벤구리온 기념관은 벤구리온이 10여 년 동안 마지막 살았던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한 20평? 한 20, 30평 정도 되는 집에 책밖에 없습니다. 책이 한 5천 권. 그밖에 없습니다. 부부 침실 따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같이 자는 걸 대단히 뭐 부부의 뭐 금수를 뭐 측정하는 뭐라고 없지다만, 보통 이 서양에는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이 부부가 항상 침실이 따로 있으니까 부부 침실 딱 2개, 그리고 조그마한 한 4사람이 앉을 정도의 크기의 거실, 그리고 서재, 5천 권이 있는 서재. 책 5천 권은 여러분 대단한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서재예요. 사실 그 마틴 부부가 1938년에 독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책이었습니다. 마틴 부부 책이 한 2만 권쯤 되었거든요. 이 2만 권 책을 어떻게 옮겼냐? 결국 다 옮겨왔어요. 마틴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제가 그 우리 국내에 무슨 뭐 문학관이나 무슨 이런 기념관이나 이런 쪽을 다 찾아다니길 좋아하는데 이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시인들의 어떤 기념관이나 문학관에 가면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책.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 뭐 읽었던 책 같은 것도 있겠고 무슨 뭐 살림살이도 있겠고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특히 장서가 어떤 장서가 있었는지는 어떤 사람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장서, 어떤 책을 읽느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고 난 뒤에 연구 대상이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뭐 다 버릴 생각입니다만은 이 좀 여러분 중에 혹시 유명하실 가능성, 딱 유명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책을 반드시 좀 보관하시길 바라는데 이 벵구리온 도서관, 벵구리온 기념관에서 제일 감동 깊은 그건데 그 벵구리온 기념관에 그 집 하나 하고 벵구리온이 죽을 때 남겼다라고 하는 게 딱 옷 한 벌, 가죽옷 한 벌입니다. 작업복 같은 가죽옷 한 벌, 구두 한 벌, 그리고 부부가 마셨다는 찻잔 2개. 밥은 안 먹었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라고 남아 있어. 제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기념관 유품을 본 거는 벵구리온과 간디밖에 없습니다. 마트마 간디밖에. 그래서 저는 벵구리온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 벵구리온이 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나라를 세우면서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추방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랍의 비극,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벵구리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벵구리온이 결국 아랍 사람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죠. 저는 뭐 아랍 사람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뭐 좀 심정적으로 저는 아랍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점에서 싫어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삶,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기여한 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살아왔고 또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벵구리온의 삶은 아마 제가 아는 어떤 그 지도자보다 어떤 리더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벵구리온에 비교할 만한 사람은 간디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마틴 부버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틴 부버는 꽤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무소유라 할까? 뭐 이런 벵구리온이 보여준 그런 어떤 아주 청렴결백한 또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 1938년에 좀 벵구리온 이야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벵구리온과 이승만을 비교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벵구리온과 이승만을 왜 그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지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존경하지만 그 벵구리온이 결국 이제 이 세계 역사에 특히 아랍 사람들에게 끼친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비판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벵구리온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도할 때 1938년 단계에 이미 이 노동당 당수 이스라엘의 유대인 노동당 당수로 벵구리온은 여러분 이 유대교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교하고는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벵구리온하고 같이 이 이스라엘 건국의 또 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해서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뭡니까 눈이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총사령관 모세 다얀
기억 혹시 하십니까? 제가 이 PPT에 일단 PPT에 그 문제점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사진, 얼굴을 보여드리면 당장 아실 텐데, 이 모세 다얀이라든가, 또는 뭐 그 뒤에 수상들, 이스라엘의 수상들이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뭐 소설가 또는 언론인,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오니즘을 창설한 헤르철이라고 하면, 이 19세기 후반에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헤르철도 유대교를 믿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유대인들의 한 반 이상은요, 무신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게 그다지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흔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다.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결속력이 강하다, 단결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뭐 기독교 신자도 많고, 또 뭐 이 무신교도 많고, 심지어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유대인들이 반드시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는데, 이 벤구리온도 유대인이긴 했습니다만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구리온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많고, 뭐 사회주의자 또는 뭐 아나키스트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많고, 세계적으로 보면 유명한 아나키스트들이 대부분 또 유대인들입니다. 사회주의자 물론이고, 뭐 칼 마르크스도 그렇고,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 크로포트킨 같은 아나키스트도 이제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이 대단히 그런 유대교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뭐 탈무드라든가 또는 뭐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런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전체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938년에 마틴 부부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벤구리온하고는 뜻이 맞는 부분도 있고 뜻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1938년 단계에 오게 되면 벤구리온은 사회주의자이면서도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사실 이 벤구리온은 어떤 의미에서 외교의 천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뭐 물론 무슨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발포 선언 같은 것을 영국의 발포 그러니까 외무장관 외상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게 한 것도 사실 유대인들이고, 2차 세계대전 중에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도록 만든 미국이나 영국이나 심지어 소련이나 뭐 유럽이나 모든 이 서방 세계의 강력한 어떤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그걸 부리는데, 외교술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바로 1938년에 벤구리온이 앞으로 유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그 당시에 강대국, 뭐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나 이런 영국은 물론이고 강대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1938년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어떤 조야의 어떤 여러 뭐 이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마틴 부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틴 부부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벤구리온과 이제 이 거리를 두는 거죠. 벤구리온은 분명히 이 마틴 부부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하고 서로가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해서 이 키부츠 운동에도 찬성을 하고 서로 같이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마르틴 부부가 반대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틴 부부와 같은 입장과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뭐 현실적으로는 아주 리얼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르틴 부부는 좀 꿈꾸는 사람 비슷하고 실제로 뭐 외교술이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걸 엄청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이스라엘을 100만 명도 안 된 유대인들을 이끌고 2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가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마틴 부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벤구리온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구리온을 그래서 공항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번 가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전역에 이 벤구리온의 어떤 그런 이 기념, 뭐 기념관이 있는 거 아니라 벤구리온을 그리는 그런 어떤 뭐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이 정치가이자 동시에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한 30여 년 책을 또 쓴 사람이기도 해서 이 벤구리온 뭐 연구를 한다든가 벤구리온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 그건 뭐 이 사람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관련된 어떤 또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그 가치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1938년 마르틴 부부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벤구리온과는 계속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죠. 이스라엘 국가주의자고 이스라엘 정치가고, 근데 마르틴 부부는 이스라엘 독립에 사실상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독 국가를 1948년 5월에 세울 때 마르틴 부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이민족, 양민족의 공존을 인정하는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수립이 마르틴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벤구리온은 유대민족만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의 건국 과정과 약간 비교할 거는 있죠. 벤구리온이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웠듯이 이승만이 남한만의 독립국가를 세운 것, 이거는 뭐 서로가 비교할 만합니다. 저는 제 생각엔 그거 정도는 비교할 만하지만 그 나머지는 비교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반면에 마르틴 부부는 마치 김구 선생이 남북 화합을 전제로 해서 남북 공존을 전제로 해서 통일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마르틴 부부가 주장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르틴 부부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틀러가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대학살한 것과 뭐가 다르냐. 왜 유대인 국가만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 사람들 결국 다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추방은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경제력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대부분 사들였습니다. 실제로 1948년 5월 달에 유대 국가가 수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한 7, 80만 밖에 안 되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유엔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 주면서
유엔에 의해 가지고 인정된 여러 가지 특혜, 특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땅, 남부 땅은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북부 땅에 그나마 농토가 있고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같은 해안가, 좀 이 사람이 살만한 동네에 있는 땅의 소유지는 거의 이스라엘 땅 전체의 한 60% 이상은 유대인들의 소유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 땅을 잃고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부부로서는 도저히 그 건국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두 사람의 마틴 부부와 이 벤구리온과의 대결, 뭐 사실 이 대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벤구리온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지만 마틴 부부 하면 제가 가서 마틴 부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대부분 다 몰랐습니다. 이 마틴 부부는 잊혀진 사람이죠. 잊혀진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틴 부부와 뭐 간디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19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도 아니네요. 뭐 제가 워낙 간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디와 마틴 부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가요? 두 차례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1938년에 이제 초반에 벌어지는 논쟁은 간디가 이렇게 하리잔이라고 하는 자기 잡지에다 그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히틀러에 대항해라. 히틀러가 총칼로 학살을 하려고 하면 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1938년 말쯤에 쓴 편지인데 유대인들이 왜 팔레스타인에 갔냐. 그게 뭐냐. 성경이 무슨 뭐 2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걸 들고 당신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인도에 자기가 간행하는 잡지 하리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가촉 천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뭐 천사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죠? 이 하리잔이란 잡지에다가 이스라엘 문제를 씁니다. 두 번 씁니다. 두 차례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인도에서 그 간디가 하리잔의 잡지에 발표한 그 두 글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마틴 부부가 그 잡지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간디를 비판하는 이런 글을 또 두 번 또 쓰게 돼요. 뭐 이야기 간단합니다. 당신이 히틀러 치하에 독일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간디가 1920년대 초반부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 보게 되면 간디에 대한 기사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조선 땅만이 아니라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는 물론이거니와 남아메리카, 아시아에도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간디가 영국에서 독립운동을 말하자면 비폭력주의적인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 당시 이제 1920년에 3.1운동 직후에 이제 창간이 되는데 그 창간호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의 독립운동과 간디의 어떤 활약,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 뉴스거리였어요. 그래서 뭐 조만식 선생이나 뭐 함스콘 선생이나 뭐 많은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그 간디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간디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뭐 간디를 흠모하는 뭐 이런 어떤 그 글도 쓰고 이런 걸 이제 남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가 간디가 영국에서 비폭력주의적인 독립운동을 했던 상황과 일본이 지배하는 조선 땅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비폭력주의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역사에 간디 같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무도했던 일본 치하에서 간디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독립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론을 타고 전 세계의 여론을 뒷받침해서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운동이 과연 조선 땅에서, 조선만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 땅에서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냐. 더더구나 1932년부터 33년부터 1945년까지의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 엄청난 강제 수용소에 600만 명이 끌려가서 대학살을 당하는 그 상황과 간디 당신의 인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 근데 여러분 사실 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뭐 간디가 뭐 영국이 대단히 무슨 뭐 젠틀맨이라서 무슨 여러분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뭐 600만 명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영국이 인도를 한 200년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거기도 학살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 남아연방 같은 나라에서 아파트하이트 인종 격리 정책을 해서 1900 만델라 대통령이 30년 40년 감옥살이를 해서 겨우 20세기 말에 영국 남아연방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찾지 않습니까? 그 과정처럼 인도에서도 영국이 인도를 특별히 봐주었다? 인도에 인도에 되게 부드럽게 했다?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독립운동이 가능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식민지 제국주의 정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일본도 영국이 하는 걸 보고 배웠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마틴 부부는 당신이 인도에서 행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당신이 모르는 우리는 엄청난 당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학살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간디의 질문에 대해서도 당신이 무슨 구약 성경은 스토리에 불과하고 이야기에 불과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25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과 같이 팔레스타인에 살기를 원한다. 당신은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걸 왜 꼭 부정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당신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간디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논쟁이에요. 간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이 마틴 부부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하고도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하고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1938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마틴 부버는 벤구리온 같은 사람하고 달리 이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화해연맹, 화해단체 이런 걸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뭐 키부츠 같은 것도 끊임없이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키부츠, 같이 운영하는 공동협동조합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신의 어떤 그런 양민족, 이민족 공존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길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게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 마틴 부버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마틴 부버의 노선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과정 속에서 1938년, 1948년 독립에 이르는 그 10년 동안 마틴 부버의 주장은 점점점 퇴색하고 벤구리온의 입장이 점점점 강화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현대 역사의 과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아랍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저항을 합니다. 뭐 지금 아랍 사람들이 하는 이런 뭐 테러 활동 같은 게 이미 20세기 초역부터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뺏기고 쫓겨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폭탄을 터뜨리고 저항을 하죠. 그런 저항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굳힐 수밖에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의 이야기는 뜻은 좋은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틴 부버를 매국노다, 배신자다,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언론이나 정치학에서나 대학에서 심지어 그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마틴 부버의 집에는 아랍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하는 것을 나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저거 아랍 편 아니야. 뭐 아랍 스파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까지. 뭐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봐도 현대사를 봐도 그렇죠. 뭐 우리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뭐 임시정부의 어떤 내분 분열 또 뭐 김구나 이승만이나 뭐 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반목 지시하는 그 과정 결국 그렇게 해서 뭐 이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은 역사를 보게 되는데 또 건국 과정도 그렇죠. 뭐 남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념적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결과를 빚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쭉 겪어갑니다. 겪어가면서 결국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뭐 그 독립을 예를 들어 간디는 여러분 인도가 독립을 했을 때 그 독립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리고 이 인도가 결국 파키스탄하고 인도로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파키스탄 쪽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 인도의 어떤 그러니까 광적인 애국주의자, 광적인 그 인도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암살 당하지 않습니까? 마틴 부버는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또 그 정도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노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제 마틴 부버도 이스라엘 건국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아랍과의 어떤 평화, 아랍과의 어떤 연대를 주장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점 더 짙어집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마틴 부버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어떤 대화, 특히 이제 성인 교육을 통한 대화, 그리고 또 뭐 독일인과의 대화, 뭐 미국인과의 대화, 뭐 여러 가지 이 나름의 이 자신의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뭐 대화 철학에 근거해서 해방 후에,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어떤 그 나름의 활동 또는 사상적인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는 것은 예. 아니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벤구리온과 마틴 부부는 처음부터 이 독립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갈등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국 이후에도 이 뭐 땅을 수용한다, 아랍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 또는 뭐 이 재산 수용 관계 또는 이 테러범들에 대한 어떤 처형 문제. 그러니까 독립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마틴 부부는 철두철미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생명을 형벌로 처벌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논문도 쓰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테러에 대해서 물론 반대를 했지만 아랍 측이든 이스라엘 측이든 누구 뭐 유대인 측이든 그 누구 어떤 쪽에도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틴 부부가 그런 이야기 나도 비폭력주의자다. 나도 간디 당신처럼 간디가 나이는 좀 더 많죠. 간디 선생처럼 나도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나도 이 땅에서 뭐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 측이든 유대 측이든 누구든 간에 폭력 테러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 그 어떤 잔혹한 테러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도 반대고 모든 폭력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편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건국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비극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자살 폭탄 그러니까 폭탄을 여기다가 몸에다가 둘둘둘 감고 폭탄을 둘둘 감고 뛰어드는 거죠. 건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처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또 계속 더 엄한 형벌을 만들고 뭐 처벌 사형에 처하고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그런 요구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그런 아무리 그런 뭐 많은 사람들 사형을 해도 범죄는 계속 테러는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틴 부부는 이거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극형에 처해도 사형에 처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뭐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마틴 부부는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벤구리온 정부에 반대되는 그런 비판을 하고 또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뭐 데모를 하고 뭐 하는 활동을 계속을 하지요. 근데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1961년에 벌어진 아이히만 재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도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쓰는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도 있고 그죠? 뭐 악의 평범성 이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 장교가 독일 장군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그 첩보부에서 정보부에서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1961년에 예루살렘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이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죠? 뭐 책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히만이 그 600만 학살범이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너무너무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흉악무도한 그런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평범한 조그만한 나이 뭐 그야말로 나약한 너무 심성도 여리고 너무 착하고 딸 이야기하면 눈물 줄줄 흘리고 마누라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히만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남기죠. 악이라는 게 너무 평범하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 아이히만을 평범한 남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유대인들은, 마틴 부부 같은 유대인들은 아이히만 재판하지 마라.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독일 히틀러의 아이히만 같은 사람에 의해서 자 600만 명을 우리 민족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3자에게 맡겨라. 유대인들이 재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편견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민족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다. 제3자에게 맡겨라. 유대인이 재판을 하든가 미국 사람이 재판을 하든가 영국 사람이 재판을 하든가 유대인들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마틴 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뭐 마틴 부부의 주장은 먹히지 않고 결국 재판이 되었습니다. 유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하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틴 부부는 다시 글을 씁니다. 사형시키지 마라. 아이히만 살인시키지 마라. 아이히만을 키부츠에 보내가지고 일하게 해라. 내가 아이히만하고 같이 일할게. 나하고 같이 키부츠에서 일하게 하자. 이게 마틴 부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사형시키지 마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틴 부부의 이야기는 먹히지 않습니다. 결국 처형되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수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벤구리온을 위시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단히 약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게 벤구리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들의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약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좀 선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게 마틴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마틴 부부의 책 중에 나와 너와 함께, 나와 너라는 책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길이라고 하는 1946년에 쓰는 그린 책인데 다행히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뭐 나와 너를 애독하시는 분들은 이 유토피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또 보셔도 좋습니다. 유토피아의 길은 저한테는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유토피아의 길은 아나키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로서의 마틴 부부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뭐 아나키스트의 사상에 대해서 쭉 이제 언급을 하고 하는 그런 뭐 무슨 뭐 자기 친구인 란다우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미넨 임시정부 미넨 레테에 뛰어들었던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구스타프 란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아나키스트인데 결국 이제 아나키스트 정권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암살당하죠. 그 친구의 암살을 두고서 통곡을 하던 마틴 부부가 쓴 책이 나와 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기니까. 근데 해방, 그러니까 국가가 건설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틴 부부가 새로운,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어떤 희망의 책으로 자기가 쓴 책이 유토피아의 길입니다. 유토피아의 길을 보면 왜 벤구리온과 대립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세기 말에 헤르첼이 시오니즘을 이야기했지만 마틴 부부는 20세기 초역부터 시작을 해서 시오니즘에 찬성은 하되 정치적인 시오니즘이 아니라 문화적인 시오니즘, 정신적인 시오니즘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토피아의 길에서도 정신적인 유토피아, 그러니까 정치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신적인 유토피아, 사회적인 유토피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부는 크게 보면 이 정치와 사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회라는 게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저 무슨 엉뚱한 개소리야라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 그러니까 말하는 마틴 부부식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틴 부부는 정치와 사회를 구분합니다. 정치와 사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오해를 사면 안 되는데. 자, 나와 너, 나와 그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와 나와 그것으로 일하는 관계. 마틴 부부에 의하면 정치란 나와 그것의 관계다. 사회란 나와 너의 관계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치란 지배자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가 있다. 사회란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동등한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로서의 사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토피아의 길이라고 하는 1946년의 책에서 정치는 나와 그것이고 사회는 나와 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했을 때 저한테는 그게 제일 알기 쉽게 저한테는 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떤 상하 수직 불평등 관계로서의 정치, 이것은 비인간적인 인간 소외적인 관계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키부츠와 같은 작은 사회주의, 스몰 소셜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사회주의, 큰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구가 마틴 부부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키부츠는 5, 6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키부츠가 또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또 사업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세상 살이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이걸 장사 수단으로, 출세 수단으로 뭐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가능하면 이걸 막 키우려고 그래요. 키부츠를. 근데 마틴 부부는 20, 30명이 딱 좋다. 더 이상 키우지 마라. 2, 300명도 많다. 2, 30명이 좋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렇게 키부츠를 아주 작게, 뭐, 제가 600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키부츠 600평은 여러분 꽤 큰 편입니다. 키부츠를 가보면요, 저희 밭은 거기 가면 저는 아주 지주예요. 대지주예요. 뭐 한 3, 400평 정도 되는, 아까 제가 벤구리온이 마지막 살았던 키부츠, 한 20평 되는 집인데 거기 한 2, 30명 정도 같이 키부츠를 했습니다. 거기 땅은 내가 정확하게 지금 크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밭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저는 키부츠로 보면 저는 완전히 지주. 여러분 저 부자 소유주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작은 사회주의, 그런 작은 땅에서 그야말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무릎 붙이고 이마 붙이고 오손도손 옹기종기, 꼭 무슨 이거 옛날 동요 같은 게 뿅아리 같은 노래 할 때 동요에 나오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어떤 작은 사회, 작은 사회주의, 그런 작은 사회주의 자치하는, 공동으로 말하자면 공동육아, 공동식사,
공동 뭐 도서관, 공동 대화, 모든 걸 공동으로 함께하는 명실공히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거기에 화폐도 없고 주인도 없고 니 것 내 것 없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키우고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작은 것을 마틴 부부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뜻을 같이 하는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모이는 어떤 작은 모임. 제가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곧잘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어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끈끈한 어떤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같고 똑같이 뭔가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부츠나 마틴 부부가 이런 마틴 부부가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좋지 않았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서로가 굉장히 개성이 강했습니다. 이 부인이 파울라라는 부인이 엄청 이 아줌마는 독일 여자였어요. 독일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결국 자기 가족, 종교, 뭐 자기 고향, 조국 다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틴 부부의 뭐 유대교를 믿었다거나 유대인들의 무슨 그런 유대적인 뭐 그런 걸 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명실공히 독립된 사회주의자로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고 글을 썼죠. 여러분 아들하고 마틴 부부가 재판까지 해가지고 손자 양육 문제 때문에 거의 한 7년 8년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벤구리온하고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말하는 사회는 그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이에요.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뜻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주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거. 마틴 부부가 여러분 1938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사회학 교수를 하면서 많은 책을 쓰고 뭐 교육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인 교육이었습니다. 이 성인 교육은 10대부터 뭐 7, 80대까지 나이 세대가 엄청나게 뭐 이렇게 넓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이 히브리 대학 주변에 조그마한 이제 좀 이런 그 어떤 모임을 하는데 거의 하루에 한 뭐 24시간 같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키부츠와 똑같은 일종의 교육기관이죠. 키부츠는 농촌에서 이제 생산기관이고 이거 교육기관은 교육도 마찬가지 그 키부츠와 같은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하면서 거의 무려 한 열수는 시간을 이제 이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교육 방법 딱 하나 대화 방법입니다. 대화란 책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마틴 부부가 벌써 이때가 1940년 50년 이 사람 나이가 70이 넘어지거든요. 이 노인이 끊임없이 하루 6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7, 80대까지 계속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 그걸 충분히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 자체의 대화의 어떤 가치 대화의 어떤 의미를 서로 상호 승인하는 그래서 마틴 부부의 이야기 중에 상호 승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이 종일 대화 그러니까 마틴 부부의 교육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우선 이 논문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뭐 이런 예술, 체육 뭐 이런 쪽에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쓴 것들이 몇 편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나와 그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와 너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의 어떤 테크닉으로 나와 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그게 학술 논문으로 여러분 대학에서는 교수가 1년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써야지 이게 승진도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쓴 논문은 딱 전 세계적으로 한 두세 사람이 읽는다 그럽니다. 쓴저 자기 그다음에 쓰도록 시킨 조교, 심사위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쓴 수많은 논문을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전 논문을 잘 안 씁니다. 그래도 한 100편은 쓰는데 제 논문도 안 읽었겠죠, 아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하면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체육이고 뭐 무슨 뭐 초등이고 중등이고 고등이고 대학이고 무슨 예술이고 아무 뭐 무슨 나와 너 교육 기법 없다. 하나밖에 없다. 대화해라. 마틴 부버 나와 너 책 들고 한 거 아니다. 마틴 부버 무조건 대화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마틴 부버 나와 너라는 책에서 무슨 대단한 대화 방법론이나 대화 철학을 얻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지 느낌을 적은 거지 뭐 아무것도 없어. 난 그거 보고 대화 교육 방법을 뭐 찾는다? 모색한다? 뭐 그런 논문 쓴 사람들 내가 보면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미친 것들 아니야 지금 무슨 대한민국 논문이 아무리 가치가 없지만 저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냐. 아무도 안 웃어주시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자, 마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합니다. 기독교와의 대화, 독일인과의 대화, 미국인과의 대화, 철학자와의 대화, 이런 많은 대화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틴 부부에 대해서 나온 책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쓴 책입니다. 마틴 부부에 대한 논문도 전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쓴 논문이에요. 근데 마틴 부부가 유대교를 믿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시디즘 연구자고 마틴 부부 뭐 시나고그에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마틴 부부는 교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하시디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교인 이 교도, 신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에 대해서 마틴 부부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예언자라든가 뭐 이런 어떤 예언 사상에 대해서는 마틴 부부가 일정 정도 인정을 했고 신약의 예수에 대해서도 마틴 부부가 인정을 합니다. 예언자로서. 신의 아들 웃기지 마라. 그런 개소리 하지 마라고 마틴 부부 딱 부정을 하죠. 기독교 신자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은 마틴 부부 이야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의 아들 마틴 부부가 말하기를 웃기지 마. 그건 아니야. 엘리야 같은 훌륭한 예언자야.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받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 망쳐버렸어. 결국 기독교가 교회화되고 권력화되고 제도화됨으로써 가장 훌륭한 유대교 예언자였던 예수를 왜곡시켜버렸어. 이게 이제 마틴 부부의 기독교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이 있죠. 신약에 그죠? 그중에 마틴 부부는 삼복음은 인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이건 아니야. 딱 부정을 합니다. 나머지 누가복음 뭐 이런 이 세 복음은요. 보다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은 좀 이 바울 쪽에 가까워요. 조금 더 이제 이 뭐라고 할까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마틴 부부는 좌우지간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특히 바울,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복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한복음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바울이죠. 사실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마틴 부부가 그런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틴 부부의 그런 그 사상, 마틴 부부에게 어떤 종교 사상을 따르고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나름의 새로운 신학, 새로운 기독교 신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폴 틸리라든가 뭐 칼 바르트 이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 헤르만 헤세를 뭐 다들 좋아하시려고 생각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자기의 모든 문학 작품은 마틴 부부가 이야기한 것을 나는 소설로 만들었어. 마틴 부부의 모든 생각에 지지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거의 마틴 부부를 한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을 하죠. 결국 수상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만년이 되게 되면 뭐 노벨 평, 슈바이츠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하고 뭐 결국 이제 수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문학과 평화상 문학상의 수상 뭐 하는데 아무튼 이 마틴 부부는 성경이란 신과 인간의 대화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명령, 택도 없는 소리. 신과 인간의 대화가 성경일 뿐이다. 대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을 철두철미 대화 사상의 차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 신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신은 그냥 너다. 나와 너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그 비판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과의 대화도 이제 이 마틴 부부가 굉장히 중시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만 명을 학살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인들과 마틴 부부가 대화를 시도한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저거 아랍 안 두고도 놀더니만 또 독일하고도 놀아? 저 배신자, 저 매국노, 욕 바가지 얻어먹었죠. 근데 마틴 부부는 뭐 하이데거와의 대화, 많은 독일 철학자들과의 이 논쟁을 벌이고 대화라는 건 여러분 무슨 뭐 독일 사람들 좋다 이렇게 뭐 박수치고 하이데거하고 뭐 안고 악수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논쟁을 하는 대화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고 하이데거만이 아니라 독일 철학자들의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비판할 것 비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독일 대학에서는 여러분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나치를 이제 부정하고 자신들의 민주공화국을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가령 뭐 호르크하이머다 뭐 아도르너 이런 사람들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 사람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들어내는 것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 만들어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밑에서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밑에서 이제 새로운 또 비판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과학자들이나 뭐 많은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이죠. 넘버원으로 생각한 사람이 마틴 부부였습니다. 마틴 부부 제발 좀 독일로 오너라. 뭐 프랑크푸르트 대학 총장 자리 줄게. 뭐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 제발 독일로 오시오. 라고 이제 근데 마틴 부부는 그건 거부를 했죠.
그러나 이제 뭐 마틴 부부가 또 이제 독일에 여러분 유명한 상들이 있습니다. 뭐 괴테상이다, 뭐 하이네 상이다.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좀 상이 좀 많이 없어요, 그죠? 독일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상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 이 그런 괴테상이다 뭐다 무슨 출판상이다 뭐다 뭐 평화상이다 이런 많은 상을 또 마틴 부부에게 줘요. 수여를 해요. 근데 마틴 부부를 받습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받아가지고 또 항상 또 이 무슨 이 이스라엘 뭐 또 뭐 망명자 단체나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돈을 또 기부를 하는데 뭐 그런 관계 이게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선을 긋고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마틴 부부가. 미국인과의 대화는 우리나라 이 책은 또 번역이 되죠.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뭐 거기 보면 이제 미국 철학자들 또는 이제 뭐 이 좀 더 광범위하게 그 신의 일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뭐 소크라테스나 뭐 사르트르나 뭐 요새 우리나라에 뭐 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뭐 융이나 뭐 이런 그 심리학자들도 이제 이 과의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의 일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대화 철학 예, 제일 그 역사적으로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대화를 하잖아요. 플라톤이 쓴 모든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한 3, 40편의 대화편. 소크라테스 그것밖에 남긴 게 없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남긴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책을 남긴 게 한 책도 없고 플라톤이 다 남기는데 이 흔히 이제 이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대화 철학 대화 방법 이걸 그냥 그 대화의 기본 모형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다. 변정법일 뿐이다. 변정법은 이제 이 어떤 대립관에서 대립하는 그 두 주체석에서 하나의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변정법인데 소크라테스가 또 플라톤이 변정법을 응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대화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대화가 아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계속 묻습니다. 그죠? 뭐 날씨가 좋다? 왜 좋으냐? 뭐 어떻게 좋다고 계속 물어서 결국은 사람을 넉다운 시키죠.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 완전 나자빠져야 소크라테스는 히히 웃으며 이제 저 집에 가서 크산티피한테 밥 얻어먹고 이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못 얻어먹어 이제 뭐 흥부처럼 이렇게 뭐 주걱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마틴 부부 이야기 생각에 의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이지. 니 꼬라지 알아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너는 네가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추궁하는 거 이거 신문이고 이거는 무슨 뭐 범죄자 취급을 하고 물건 취급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대화냐. 소크라테스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지식에 대해서 상대의 인식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네가 뭘 아니? 라는 이야기를 계속 추궁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틴 부부가 결국 이제 극단에 가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철학이란 나와 그것이다. 종교만이 나와 너다. 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틴 부부가 아무리 나와 너를 좋아하지만 나와 너의 어떤 철학자지만 자 세상의 모든 철학은 나와 그것이다. 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인간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나와 그것이다. 진정한 나와 너는 종교의 세계에서만 인정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마틴 부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는 나와 그것인데
사회는 나와 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수긍을 해요. 그러나 철학이 나와 그것이고 종교야만이 나와 너다. 이거는 별로 제가 무신론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만년에 가게 되면 마틴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망령기가 있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아무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노만기가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만년에 가게 되면 이 시몬 베이유 같은 사람도 비판을 하고 사르트도 비판하고 실존주도 비판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런 또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나름으로 그런 대화와 비판. 그러니까 마틴 부부가 굉장히 또 이런 마틴 부부의 대화의 기본은 비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죠. 대단히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마틴 부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회상기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쇼렘 같은 사람도 있고, 마틴 부부하고 친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냉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럽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어떤 그 사적인 측면,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단히 좀 이렇게 좀 냉정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부드러운 남자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주 분명히 지킬 거 지키고, 따질 거 따지고, 또,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벵구리온 같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신념을 고수했던. 그래서 거기 나름으로는 저 사람 저게 무슨 대화 정신이야. 지는 지길 끝까지 갔으면서 외골수로 갔으면서 결국은 다 사람들하고 다 원수졌잖아. 저게 무슨 대화 정신이야. 이렇게 오해라 할까? 그렇게 볼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이 벵구리온하고 둘이서 그 마틴 부부하고 둘이 찍은 둘 다 키가 150cm였습니다. 땅따리한 두 노인이 막 이 설전하는 이런 그 사진도 남아있고 오늘 PPT는 그런 걸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만년에 가서는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좀 소외되었지만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스라엘 그렇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만년에는 뭐 독일의 아까 헬만 헤세 이야기를 했죠. 헬만 헤세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 사람들 또 여러분 아마 유엔 사무총장 초대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함머 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머 숄드. 저 스웨덴 사람인데 노르웨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거의 뭐 철학자 수준의 유엔 그 사무총장이죠. 네. 예, 선생님 잘 아시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 중 한 분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참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중에 여러분 진짜 뭐 우탄테 같은 지금 미얀마가 대단히 좀 웃기는 처지에 섰겠지만 미얀마 출신의 아시아인으로 처음 그 사무총장이 우탄테 같은 분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평화주의 철학을 강하게 가졌던 분들이죠. 하멀 숄더 같은 분은 마틴 부버의 어떤 대화 사상이 바로 유엔의 정신이다. 평화 철학이다. 당신이 말한 나와 너, 그 하멀 숄드가 나와 너라는 책을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스웨덴어로 번역을 하고 뭐 같이 초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아프리카에 어딘가요? 콩고인가 어디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나와 너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비행기 폭발 사건으로 죽죠. 그래서 하멀 숄드가 제일 마지막에 남긴 게 나와 너의 번역 원고였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뭐 하멀 숄드를 비롯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뭐 아인슈타인, 버트란드 러셀 뭐 많은 20세기 후반에
세계 평화주의자들의 어떤 거대한 그런 흐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마틴 부부를 존경했고 마틴 부부의 그 책을 읽었고 마틴 부부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하무숄더 같은 사람 또는 뭐 헤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노벨 평화상이나 문학상에 끊임없이 이 추천을 하는 뭐 그런 것으로부터 볼 수가 있는데 또 마틴 부부 자신이 그런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남아프리카의 아파트하이트에 대해서 끝까지 마틴 부부가 항의를 하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그 석방되고 난 뒤에 이제 이미 마틴 부부는 죽었는데 남긴 그 기록 그 자서전에 마틴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번역했다고 써놨는데 뭐 전혀 또 그 뭐라고 할까 제가 보기엔 별로 자기가 한 거 아까 이만큼 되는 책을 언제 그 바쁜 가운데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 평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어떤 평화 사상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그 당시 뭐 그 뭐 이 아인슈타인이나 마틴 부부나 뭐 슈바이처나 뭐 이런 사람들 또 마틴 루터 킹이나 뭐 또는 첼로 하는 유명한 평화주의자 카잘스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 운동을 한 그래서 50년대의 냉전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이 중동과 끊임없는 전쟁의 악순환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뭐 65년 6월 65년에 결국 죽는데요. 65년에 죽기 직전까지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그러니까 마틴 부버의 사상이 제일 빛나는 부분이 결국 그 이념으로 제일 빛나는 부분이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평화주의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실패라고 할까요? 그러나 실패라고 하긴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아까 제가 이 중동과의 특히 아랍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 무슨 백신 이야기도 물론이지 지금 뭐 세계 최고 제일 뭐 빠르게 백신을 뭐 성공리에 마치진 않았죠. 거의 한 7, 80% 지금 백신 전 국민 1, 2차까지 했다고 그러죠. 아마 백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백신이 좀 늦다고 해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특히 이스라엘 국익 또 흔들지 모르겠네. 이,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어도 이스라엘 국내 사정은 국내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뭐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자유민주주의죠. 뭐 아랍 사람들만 아니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좋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책방을 가보면 이스라엘 정부 욕하는 책, 이스라엘 유대교 욕하는 책, 유대인 욕하는 책으로 가득해요. 유대인들을 만나 제가 그렇게 많은 대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제 첫째 소리부터 마지막 소리까지 저거 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못 써. 유대인들 이거 완전히 망조야. 유대는 망해야 돼. 유대인들 다 죽어야 돼. 또 학살 당해야 돼. 심지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봤습니다.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뭐 유대 역사에 유대교의 역사나 또는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적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홀로코스트 산업 뭐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홀로코스트를 악용한다. 신들리스트 영화 나왔을 때도 그렇게 유대인들 욕들 다 했습니다. 왜 저런 거지 같은 영화를 만드냐? 왜 자꾸 저걸 뭐
세월호 문제로 가지고 뭐 언제까지 우려먹으려 하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코스트 당신들이 지난 50년 동안 지난 1948년 이후에 또 그전부터 아랍인들에게 취했던 홀로코스트, 아랍인들을 학살하고 여러분 이 벤구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벤구리온이 아랍인 학살에 아랍인 추방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영화를 왜 안 만드냐 너희들. 유대인들 양심으로 신들리스트를 만들었다? 왜 우리 스스로 아랍인들 학살하고 아랍인들 추방하고 아랍인들 못 살게 굴고 한 거는 왜 안 만드냐?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틴 부부의 정신이 마틴 부부의 유산이 이스라엘에 여전히 살아있구나. 물론 그런 비판 정신이 마틴 부부만의 것은 아니지만 마틴 부부와 같은 많은 또 다른 유대인 비판자들, 비판 세력,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마틴 부부의 정신이 특히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아랍인과의 대화, 공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며칠 전에도 지금 또 이란과 또 무슨 한판 붙을 그런 처지가 되었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마틴 부버가 이야기한 평화 공존이 아니면 이 폭력의 악순환은 끊이질 않지 않겠습니까? 언제 다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마틴 부버가 평화 공존의 아랍과의 어떤 나와 너 관계 마틴 부버가 말한 그 사상은 그 대화의 철학은 바로 자신이 살았던 그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어떤 뭐 등대라 할까요? 빛으로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처럼 뭐 여러 가지로 마틴 부부를 통해서 대화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 존중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뭐 무슨 입장에 대해서도 일단 승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의 가치라 할까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뭐 이른바 좌우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큰 장애인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사실 잘 그런 걸 못하는데.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성인하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건 첫째는 경청이겠죠. 듣는 것. 잘 듣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인격이나 뭐 그런 게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 충분히 잘 부드럽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뭐 자기 얘기를 좀 더 보태면서 이야기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대답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어떤 대화의 기본 뭐 방법이라고 자세랄까 이런 거를 얘기한 부분은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근데 뭐 이 사람 성인 교육 같은 거를 한 것 보게 되면 우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죠. 한 6시간, 하루 6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60, 70대 노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처럼 좀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끊임없이 듣고 또 이야기를 천천히 하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답답해 하니까 그밖에 다른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신의 말도 잘 하지 않아요. 대화가 그러면 안 되죠. 대화가 예, 안 되잖아요. 근데 예, 대화는 필요한 관계죠. 필요한 관계인데 음, 대화가 안 돼. 그럴 음, 경우에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경우에 그 돌파구는 뭐가 있을까?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선생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해결 못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참, 뭐, 참 어렵습니다. 난제죠. 예, 난제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부부가 칼 로저스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비판도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로저스 이야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상담이나 예, 상담 심리 제도 이 자체를 아주 예, 비판적인 예, 시각으로 얘기를. 예, 예, 예. 이 어, 대담했는 게 책이 있는가 그런 어쨌든.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읽어보질 예, 못했는데, 예. 어디서 저도 조금 봤습니다만은 지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근데 이 심리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마틴 부부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특히 뭐 이용이나 이런 심리학자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융이 그 나치에 대해서 조금 그 협력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비판의 한 가지 요소였지만 이 심리 분석 또는 이 정신 분석에 대해서 마틴 부부가 좀 그 신뢰를 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칼로저스와의 그건 아마도 무슨 그 저도 뭐 그 비슷한 영어책을 하나 어디 목록은 본 적인데 제가 읽어보질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성 선생님 나중에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마틴 부브를 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 분석이나 이런 좀 이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이라 할까, 기능적인 측면 이런 쪽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았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벤구리온의 어떤 그 노선과 그것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악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분명한 악이고 예, 이제 이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부부는 팔레스타인과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함께 살아가자 예, 예, 이렇게 주장했고 그게 초기에는 더 높은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했다
예. 타락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벤구리온 쪽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가 예. 지금은 그 예, 예. 세계에서는 영웅이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도 저는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좀 우리가 네네.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자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나 관점보다는 각자 도생을 어여든 간에 뭐 내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자본주의하고 또 이렇게 그 자본주의 관점하고 또 맞아떨어져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우리가 나와 너도 읽고 요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본성과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좀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우리 어떤 그 아름다운 본성들이 좀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어떤 사회 그 유토피아 길 제가 좀 찾아보고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떻게 정말 좀 우리 사회가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회 안에서 서로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개발이나 이런 이익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렇게 확 휩쓸려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이용물 벤구리온도 물론 건국의 아버지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노선을 계속 채택해 갔던 것은 자기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뭐 경제 부흥이나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경제 부흥이란 걸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이끌었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로 개인의 어떤 그 히틀러가 유태인이라는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계속 정권을 유지해 갔듯이 이런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뭐 하신 말씀 그대로인데요. 제가 보탤 말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 그걸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그건 우리가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도 갖고 또 나와 너란 책도 읽고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 벤구리온이 개인적인 어떤 권력 유지, 권력욕이나 또는 뭐 그 어떤 집단의 벤구리온이 속한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다거나 또는 그 마틴 부부와 그런 갈등을 빚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벤구리온도 마틴 부부를 대단히 존경했고 그리고 마지막 10년 만년 10년을 키부츠에서 보냈고 또 벤구리온 자신이 키부츠 운동에 마틴 부부의 책들을 읽고 키부츠 운동에 가담을 했었고 두 사람이 어떤 그 무슨 적대적인 관계나 정치적으로 뭐 이런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관계에 빠졌던 건 전혀 아니고 결국 이제 이 마틴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정도 좀 그러니까 1957년 단계에서 67년에 돌아가신 1957년 단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 벤구리온에게 욕을 하는 그러니까 1957년 단계 그러니까 2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계속 그 악순환되는 과정에서 벤구리온과 그 정치인 결별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시간이 있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뭐 선거나 방금 예를 드신 그런 뭐 우리가 뭐 그런 그 차원이 그런 뭐 그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정치와 이스라엘 정치를 제가 무슨 뭐 지뢰 순위를 놓고 말드릴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벤구리온도 마틴 부부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공통점이 없잖아 있고 벤구리온 제가 느낀 바로는 벤구리온은 아주 충직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주의자였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무슨 그 좀 이렇게 물론 뭐 정치적인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없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뭐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문제와 관련되어서 글쎄 뭐 남북한 문제나 또는 지금 우리 뭐 국내의 뭐 갈등 문제, 뭐 빈부 문제, 뭐 세대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뭐 마틴 부부가 말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뭐 마틴 부부는 정치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마틴 부부는 기본적으로 정치혁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그 작은 이 모임운동 그런 작은 대화운동 같은 거에 가치를 두었죠. 그러니까 정치가 갖는 본질적인 어떤 그 한계라 할까 이런 거는 마틴 부부가 비판을 한 걸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까요?